대승경전. 대승경전에서는 현실 세계, 불세계. 우리가 이제 자각해야 될 게,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현실 세계에 살고 있고, 대승경전은 불세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탐진치로 가득한 여러분들과 내가 사람들끼리 어우러져 살아가면서 지구에 붙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죠. 근데 불세계, 부처님의 세계는 이제 광대무변하다. 현실에서 부처님의 세계를 끌고 오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우리끼리 살아가는 이곳에서 국한되지 않고 불세계를 끌어와서 내가 불세계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거죠. 현실 세계를 떠나서 부처님의 세계로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세계 속에서 살고 싶다. 불세계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특히 이제 보현행어품 같이 계속 부처님 이야기를 계속 하죠.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 계셔.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시고 낱낱 부처님 계신 곳마다 가지가지 보살들이 둘러 계셔. 이게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아니고 티끌수만큼 많은, 그러니까 우주의 과거, 현재, 미래 편만하게 많이 계신 그런 부처님, 그런 불세계가 있고 그 부처님은 낱낱 보살들. 우리가 사는 것처럼 부처님의 세계도 부처님을 중심으로 보살들이 이렇게 둘러 모시고 법문을 듣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낱낱이 보아 그리고 이해하고 깊은 믿음과 지견을 일으켜 눈앞에 있듯이 부처님이 세계가 있는 것을 확실히 믿고 깊은 믿음과 이해를 하면서 눈앞에 나타나듯이 현실 세계에 있지만 딱 가지고 와서 눈앞에 딱 보듯이 우리가 이제 상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딴 생각,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생각들은 다 날려버리고 요 생각을, 그래서 눈앞에 딱 펼쳐지는지 하는데, 세 번째는 광수공양이에요. 가지가지 으뜸가는 묘한 공양구로 공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되 꽃과 꽃타래와 하늘음악과 하늘일산과, 꽃과 꽃타래는, 타래라는 건 꽃다발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꽃다발이에요. 꽃타래라 하니까 이제 잘 못 알아듣는데 그냥 꽃다발이라고 번역을 꽃다발로 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늘음악과 하늘일산, 꽃도 그냥 꽃이 아니라 우담바라, 3,000년에 한 번 피는,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부처님이 오실 때만 피는 꽃, 우담바라. 어디서 구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부처님한테 올리는 꽃은 우담바라 꽃입니다. 부처님이 여기 계시지 않습니까? 우담바라 꽃을 하늘에서 가져온 연꽃을 올립니다. 꽃타래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하늘음악과 하늘일산, 하늘음악, 하늘일산, 왕이나 귀한 분들한테 이렇게 받쳐주는 우산 같은 게 일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가지가지 하늘옥과 하늘향과, 그리고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과 이와 같은 낱낱 무더기가, 이런 향초, 과일, 쌀, 이런 옷, 이런 것들이 가지가지가 수미산만큼. 이게 이제 광수 공양을 하려면, 세 번째가 광수 공양이잖아요. 이런 불세계 공양을, 광수 공양을 하려면 너무 이렇게 귀한 것들을 또 갖고 와야 되고, 찾아보기 어려운 귀한 것들을 구하고, 그것들을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수미산만큼. 이 정성도 갸륵하지만 부자도 돼야 돼. 부자. 이게 무소위 정신하고 대승 정신하고 이렇게 소승 정신, 상자부 정신하고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이게 상자부 정신은 수행자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스님들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스님들이 주체가 되니까 무소유지. 스님들이 돈이 뭐가 필요해? 스님이 뭐 이부자리를 그러니까 스님이 뭐 집이 필요해, 뭐가 필요해? 가족이 안 필요하잖아. 스님들은 무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비우는 걸 더 강조하고, 스님들 입장에서 얘기하는 게 상자부 불교, 초기 불교, 소승 불교잖아요. 대승 불교는 신도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신도 입장에서 부처님을 어떻게 대하냐? 부처님은 여러분들이 갖다 주는 거 아무 필요가 없죠. 맛있는 거 그냥 뭐 배만 부르면 돼. 따뜻한 옷 그냥 몸만 감추면 돼. 화려한 금 옷 뭐 이렇게 그 필요 없잖아. 부처님은 그냥 인연 따라 생기는 그 몸만 가리면 되고, 그냥 이제 배만 안 고프면 되고, 뭐 그렇다고요. 훌륭한 수행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나 이런 불교에서는 그렇게 무소유를 강조하고, 법정 스님처럼 무소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스님들 입장에서는 무소유 얘기해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스님들이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좋은 향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은 무소유를 얘기하고, 여러분들 신도들 입장에서는 더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더 좋은 거, 훌륭한 스님, 훌륭한 부처님에게 더 훌륭한 것을 공양하지 못해서 참 미안하고 더 해야 되겠다. 부처님 법당도 그냥 스님 입장에서는 컨테이너 법당도 괜찮다. 컨테이너 법당이 뭐 어때? 이런지만 신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부처님을 컨테이너에 모시겠습니까? 부처님은 가장 좋은 금빛 찬란한 법당을 지어가지고 칠보로 계금도 하고 칠보로 그 단청도 해가지고 100억이 들든 200억이 들든 300억이 들든 일주가 들든 가장 좋은 법당, 금으로 옥으로 다 치장을 해서 누구나 다 환희심을 갖고 아름답게 꾸미겠습니다. 이게 이제 신도들 입장인 거죠. 이게 이제 대승불교와 초기 불교의 차이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광수 공양은 여기서 나온 대로 숭리상 같이 이렇게 공양을 올리는 것이죠. 그렇게 공양을 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등은 우유등, 기름등, 향유등 뭐 이런 등이 낱낱 심지는 수미상 같죠. 지금야 이제 전등이 LED 등이겠네. 지금 LED 등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런 그리고요 큰 바닷물 같이 그 등 올리기를 수미산 같이, 기름은 큰 바닷물 같이 그렇게 공양을 무한히 올린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10가지 원이 있는데 그 중에 공양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을 공양 올리는 건데, 이렇게 많은 공양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이 모두 다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 공양을 올리면 마음속에 탐욕이 사라져요. 내 것을 챙기는 게 아니라 성스럽고 훌륭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부처님한테 올리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유롭게 만들고 살려주시는 분이잖아. 그런 분에게 내가 공양을 올리면서 내 안에 있는 탐욕을 없애고, 역시 성냄,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리니까 내 안에 있던 자리 잡은 짜증나고 성내고 화내고 이런 것들이 사라지죠. 그리고 어리석음도 사라지고, 결국은 지혜와 자비, 공양을 올리면서 지혜와 자비심이 성장하는 거예요. 공양을 올리려면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그냥 뚝 하고 돈 생겼다 뚝 가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양, 여기서 말하는 공양은 가장 좋은 향과 가장 좋은 등과 가장 좋은 초와 이렇게 하면서 수미상처럼 이렇게 마음을 넓고 크게, 남을 도우면 사람이 지혜로워지거든요. 자기 것만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리석어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 거 하나 더 가지게 할까? 이러면 더 그 남의 마음을 알지 못해. 어떻게 하면 내 걸 더 하나 챙길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하고 동업을 했어. 서로 투자를 하고, 그러면 이제 A인 내가 더 잘 되고 싶어. 내가 더 갖고 싶고.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받아가지고
어떤 회사를 했는데 C라는 회사를 차렸는데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더 많이 갖고 싶으니까 이 사람을 제끼는 거죠. 제껴. 이 사람을 고사시켜요. 대출 낸 걸 못 갚게 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을 고발을 해. 그리고 이제 검찰이 고발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수사를 해.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니까 A를 다시 고발을 해. 그럼 검찰은 A를 기소를 안 해. 수사를 안 하는 거지. A가 B를 고발할 때는 B는 정말 압수수색 다 당해가지고 탈탈 털려서 대출도 못 갚고 이제 파산선언하고 감옥 가고 그러는데 B가 A를 고발하면 기소가 안 돼. 아무리 고발장이 훌륭하고 아무리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증거가 충분한데도 A를 기소를 아예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A는 봐주고 B는 무리한 수사를 하고 B는 보내버리고 A는 봐줘서 사업이 승승장구하고 허가가 필요하면 검찰이 D라는 이 검찰이 뭐 어디 이렇게 있으면 뭐 지방의 부장이나 뭐 검사장이나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 그 도시에 아파트를 짓거나 뭘 하거나 뭐 하고 그러면 그냥 저절로 허가를 다 내줘. 허가 지역이 아닌데. 아니 그 무슨 개발 제한 지역인데도 풀어가지고 A가 사업을 하게 해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보고는 너무 부당하다라고 아무리 고발장을 내도 A를 기소를 안 해. 그냥 다 봐주기 한다는 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이게 욕심이 가득 차면 내 것을 더 채우고 권력이 욕심이 가득한 검사는 그런 식으로 하고 욕심이 가득한 A라는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봐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권력의 카테고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하고 정치랑 서로 결탁을 하면 이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요. 뒤에서 A라는 사람은 계속 검찰에게 돈을 주거나 아니면 뭐 어떤 관계를 맺고 밀착 관계를 맺고 검찰은 그냥 봐주고 아니면 상대편을 무리하게 수사를 하고 지금까지 그래 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욕심이 많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면 그러면 그 꼴을 어떻게 봐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면 나라를 좌지우지해가지고. 그래, 예전에 박보살님은 이제 본인이 잘 할 줄 모르니까 옆에 있는 최보살님이 다 해먹고 그러셨지. 근데 요거는 본인이 하실 줄 알잖아. 본인이 하실 줄 알아가지고,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광수공양을 하면 지혜와 자비가 생겨요. 내 것을 챙기는 사람은 어떻게든 더 무지해지기가 쉬워요. 꽉 막혀버려요. 옛날에는 서울대도 다니고 뭐 고시도 합격하고 했는데 지금은 머리보리하니 뭐 읽기만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게 탐욕으로 가득 차면 그러면 이제 머리가 꽉 막히는 거죠. 남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면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그래도 내 것을 챙기는 사람은 점점 머리가 굳어지지만 타인을 생각하고 타인을 배려하고 뭘 도우려고 하나라도 도우려고 돕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되잖아요. 말이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선물이라도 여러분들 스님한테 선물하는 거 정말 힘들죠. 그죠? 스님한테 뭐 사다 줄까? 에이 돈이나 갖다 주자. 이러면서 이제 양말을 사다 줄까? 뭐 아니면 사탕을 사다 줄까? 아이스크림 사다 줄까? 뭘까? 정말 밤새 내일 스님을 찾아가는데 지리산에 계신 존경하는 스님을 찾아가는데 오늘 무슨 과일을 사갈까? 뭐 할까? 내가 귀중히 여기는 그분한테 뭘 선물하려면 정말 밤새 고민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지혜를 기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에게 적절하게 선물을 하려고 도우려고 할 때는 많은 생각이 있죠.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어요. 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망신당하거나 아니면 그분이 망신당하거나 아니면 혼나거나 괜히 도우러 갔다가
스님한테 된통 혼나고 남들 앞에서 창피만 당하고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는 또 쓸모없다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이러면서 또 그만둘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패하든 성공하든 꾸준하게 계속 하다 보면 지혜가 생기고 자비로워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넘어도 남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정신세계가 늙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남을 도우려고 하는 생각이 없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은 어리버리 뭐를 한다니까요. 어리버리에 도리도리하고 둘리 뭐 이렇게 자꾸 그러고 그래서 광수공양의 이런 마음이 지혜와 자비에 큰 도움이 된다. 요즘에 러시아 푸틴도 똑같아. 푸딩 있잖아요. 푸틴 블라디미르 푸틴도 너무 권력에 이분은 이제 이렇게 20대 때부터 KGB 들어가가지고 20여 년 동안 KGB에서 공작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중앙정보부 이런 거 이제 중앙정보부 같은 데서 한 20여 년 동안 근무하다가 그러다가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어떻게 쓰는지 아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인권 변호사를 하다가 권력을 잡는 사람하고 공작 정치 중앙정보부를 하다가 이렇게 KGB 활동을 하다가 권력을 잡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중앙정보부나 이렇게 KGB 맞나? 이거 이렇게 러시아 공작 정보부에서 그렇게 하던 사람들은 사람을 간첩 만드는 거 일도 아니게 만들잖아요. 죄 없는 사람을 죄를 뒤집어 쓰는 거 일도 아니게 해요. 사람들이 보면 정보부는 어쨌든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게 정보부잖아 보면. 근데 인권 변호사는 어쨌든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잖아요. 돈 없고 배고픈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라서 인권 변호사를 하면 할수록 어쨌든 뭐 저항은 크지만 어려운 길이 역경의 길이죠. 근데 정보부를 하게 되면 그러다가 러시아 대통령을 해서 23년 동안 지금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미친 것 같아.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자기가 잘못 생각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다라고 그럴 수도 있어. 이제 권력에 취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다라고 빠져야 될 때가 벌써 지났거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죠.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이렇게 충분히 저항을 하고 그리고 서방에도 무기 지원들이 많아요. 러시아의 최강 장점은 전차 부대거든요. 전차들이 무지막지하게 많거든. 1만 5천 대인가 그래. 그 전차 부대 대전차 미사일로 제블린인가요? 그걸로 전차들을 한 방 쏘면 한 방 그대로 맞는데 제블린 미사일이 한 방에 1억이라 하더라고요. 좀 비싸긴 하지만 한 방 쏘면 그대로 전차가 한 대가 망가지고 3방 쏘면 그대로 망가지고 그래서 러시아 전차들이 지금 1,000대, 2,000대가 지금 망가지고 그렇게. 또 게다가 이제 전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게 옛날 같으면 푸틴이 직접 진도 지휘를 해서 가까이 가든지 뭐 적극적으로 할 텐데 니들 좀 가서 좀 우크라이나 공격하지? 그러다 보니까 부실한 게 많은 거예요. 후방에 보급이 있어야지, 보급이. 전쟁을 하면 가서 진격도 중요하지만 보급이 있어야 되는데 보급은 완전히 꽝이. 세상에 그렇게 전쟁하면 백전백패가 돼요. 처음에는 막 가서 승기를 잡을 수 있지만 보급이 끊어지면 그러면 병사들 사기가 줄어들면 병사들이 도망가죠. 가서 이제 항복하게 되기가 쉽거든요. 빵하고 기름이 없다잖아요. 7개월 된 비스켓 먹고 훈련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자기 손은 아직도 훈련인 줄 알았대. 나와서 보니까 우크라이나 와가지고 대포 쏘고 있다고. 근데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고 있다고. 그러니까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난번에 이게 봄이 되면 전쟁을 하기 어렵다 했는데
미친 거지, 이제 푸틴이. 봄이 되면 자기도 알 거 아니에요. 그 뻘인데 전부 다. 그래서 전차들이 전부 다 뻘이 들어가가지고, 그렇다고 도로로 나와서 도로로 가면 뻔한 길이기 때문에 제블린 같은 대전차 미사일에게 표적이 되니까요. 그래서 들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들판은 계속 뻘이니까 빠지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깊숙이 들어왔잖아요. 다시 후퇴하려고 해도 후퇴를 못해. 생각을 해보세요. 뒤에 보급이 빠져. 여기 곳곳에 복병이 얼마나 많아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얼마나 많은데요. 세계 군사력 3위가 러시아, 2위라고 해야 되나? 2위, 3위죠. 중국하고 러시아. 핵을 빼면 이제 3위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2위, 3위하고 우크라이나는 22위라고 그래요. 군사력이. 2위하고 22위랑 붙었는데 처음에는 2위가 이기는 듯한데 러시아 군대가 당나라 군대더라. 야, 러시아 불곰 국가인 줄 알았더니 러시아 남자가 상남자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러시아 남자들이 지금 보급이 끊어지니 지금 이렇게 해롱해롱하니 당나라 군대처럼 그렇더라 라고 하는데 22위가 2위를 쳐들어가면 말도 안 되겠죠. 그냥 이제 달걀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2위가 22위 나라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이 꼭 승산이 있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극렬하게 보여줬죠. 예전에 조지아 침공하고 할 때 그럴 때는 조지아는 워낙 작은 나라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그렇게 금방 이기고 그랬는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나라가 크고 군사력도 22위라고. 난 이걸 보면서 북한은 군사력이 30위거든요. 북한은 군사력이 30위예요. 우리는 6위고 30위고 비슷한 거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군사력 차이를 보면 비슷한 거예요. 지금은 북한에서 우리나라를 침공할 그런 걱정보다는 우리나라에서 북한을 쳐들어갈 그런 걱정이 사실은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30년 전을 생각해서 이제 북한이 쳐들어올까 봐 걱정을 하는데 북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기 어려워요. 핵을 쓰지 않는 이상 쳐들어오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쳐들어가면 그게 더 쉽지. 그렇지만 러시아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니 우리가 북한으로 가서 한다 해도 승산이 없다고요. 그냥 밀고 가서 평양 점령하고 이렇게 신의주 점령하고 쫙 다 할 것 같아도 점령하면 뭐 하냐고. 그 이후에 계속 게릴라전이 생겨가지고 감당하지 못할 것인데요. 그래 푸틴이 지금 점점 더 미쳐가고 어제는 원전까지 폭격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원전에서 불도 나고 야 이거는 너무 심하다. 이 푸틴이 20여 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아마 그 러시아 내에서도 반대 세력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 이번에 이제 경제 제재가 들으면서 이 상태로 보름이나 한 달 정도만 가도 러시아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이제 부도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이 없잖아. 지금 은행들이 다 꽉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럼 러시아에서도 재벌이 있는데 푸틴이 아무리 그래도 재벌들을 다 쥐락펴락할 수가 없거든요. 재벌들도 이탈하기 시작하고 또 다른 장성들도 이탈하고 그러면 푸틴이 굉장히 푸틴의 정치 생명이 이제 끝났다. 괜히 침공해서 침공 안 하고 있었으면 10년 정도는 더 집권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푸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 전쟁을 그만둬도 푸틴이 정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쟁을 계속 해야 되나 이제 오기로 하는 것 같은데 이제 푸틴도 스스로 늪에 빠졌다. 걱정이긴 합니다. 저를 더 미치면 안 되는데 성불하세요. 사전 투표 다 하셨죠? 안 하신 분들 오늘 하시고 네 대한민국이 이런 푸틴 같은 오류를 저지르지 않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투표를 잘 하셔야지 푸틴 같은 사람이 나오질 않아요. 성불하세요.